여러분이 어느 중견국의 국방장관이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국경 너머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언제든 뚫릴 수 있고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군은 지금 몇 대의 전투기를 하늘에 띄울 수 있는가? 이때 두 개의 선택지가 놓입니다. 첫 번째, 유럽의 여러 강대국이 손을 잡고 만드는 화려한 이름의 6세대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종유의 성능은 완벽합니다. 다만 실물이 하늘을 나는 건 빨라야 2030년대 후반, 어쩌면 2040년입니다. 두 번째, 이미 완성돼 있고 계약서에 서명하면 채 1년도 안 돼 실물이 활주로에 내려앉는 전투기. 성능은 최상의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당장 오늘의 하늘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지금 전 세계 국방당국자들의 선택이 조용히 그러나 극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의 한복판에 우리가 미처 체감하지 못한 사이 무기 강국이 되어버린 한 나라가 서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왜 유럽이 자존심을 접고 한국에 손을 내미는지 그 안에 숨은 냉정한 계산이 보이실 겁니다. 최근 캐나다가 흥미로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잠수함 도입 검토에서 한국산을 유력하게 저울질하던 흐름과 별개로 차세대 전투기 영역에서는 유럽식 공동개발 프로젝트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듯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서방동맹의 대형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려온 나라고 미래 기술을 함께 개발한다는 명분은 언제나 매력적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적지 않은 군사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함께 만든다는 말은 뒤집으면 아직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종이와 시제기,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있지만 지금 당장 하늘을 지켜줄 실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 공동 개발이라는 방식은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해온 하나의 냉혹한 법칙을 안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나라가 많아질수록 완성은 느려지고 비용은 드러난다는 법칙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국가 간 공동 개발이 왜 그렇게 삐걱대는지 그 구조를 뜯어보겠습니다. 유럽에는 두 개의 거대한 차세대 전투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중심이 된 프로젝트, 다른 하나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손잡은 프로젝트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인류의 항공기술을 총결집한 드림팀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첫째,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각 나라는 자국 항공산업의 일감을 최대한 가져가고 싶어합니다. 엔진은 우리가, 레이더는 우리가, 동체는 우리가. 이 지분 싸움이 시작되면 기술 회의는 어느새 정치 협상 테이블로 변합니다. 둘째, 기술 눈높이가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최고 사양을 원하고 어떤 나라는 예산을 아끼고 싶어 합니다. 서로가 원하는 전투기의 모습이 미묘하게 어긋나면 설계는 계속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셋째, 돈입니다. 6세대 전투기는 그 자체로 천문학적 예산을 잡아먹는 괴물입니다. 어느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거나 경제가 흔들리면 분담금 합의는 언제든 흔들립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프로젝트는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회의실 안에서 몇 년씩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대형 공동개발들이 일정 지연과 비용 재협상 소식으로 반복해서 뉴스에 오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캐나다가 이 길로 들어선다는 건 화려한 미래를 사는 대신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불확실성까지 함께 떠안는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정반대편을 봅시다. 여러 나라가 모여도 삐걱대는 그 어려운 전투기 개발을 한국은 사실상 혼자임으로 밀어붙였습니다. KF-21이라는 이름의 전투기입니다. 이건 결코 쉬운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공동개발 파트너와의 분담을 둘러싼 잡음도 있었고 과연 될까라는 의심 어린 시선도 국내외에서 적지 않았습니다. 전투기 자체 개발은 세계에서 손에 꼽는 나라만 해낸 극도로 높은 진입장벽의 영역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그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완벽한 완성이라 단정하긴 이르지만 독자 개발의 성공에 가까운 궤도에 올라선 것만으로도 국제 방산시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가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여럿이 모여도 못하는 걸 한국은 혼자 해냈다. 이 한 문장이 앞으로 이야기할 모든 흐름의 밑바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세계를 놀라게 한 결정적 무기가 최고의 성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폴란드입니다. 안보 위기가 코앞까지 닥친 폴란드는 시간이 곧 생명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전투기 FA-50을 도입하기로 하고 계약에 서명한 뒤 폴란드가 첫 실물을 손에 쥐기까지 걸린 시간은 상식을 뒤엎는 수준이었습니다. 계약에서 초동을량 인도까지
통상적인 방산거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초단기간에 전투기가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왜 충격일까요? 비교해보면 압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의 방공 시스템조차 계약하고 실제 전력화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게 이 바닥의 상식입니다. 좋은 무기일수록 줄이 길고 순서가 밀립니다. 돈이 있어도 내 차례가 오려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상식을 깼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나라에게 몇 년 뒤에 드릴게요가 아니라 곧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지켰습니다. 불안에 떠는 나라 입장에서 이보다 강렬한 세일즈 포인트가 있을까요? 홍문표의 숫자 몇 개보다 언제 내 손에 들어오는가가 훨씬 절박한 질문이니까요. 한국은 바로 그 질문에 가장 빠르게 답한 겁니다. 그런데 속도만으로 이 모든 걸 설명할 순 없습니다. 한국 방산에는 경쟁국들이 쉽게 흉내내지 못하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관계를 판다는 접근입니다. 보통 무기 수출이라고 하면 물건 넘기고 돈 받고 끝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한 발, 아니 세 발쯤 더 나아갑니다. 먼저 공장을 상대 나라에 세워줍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수입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땅에서 직접 만들 수 있게 기술과 설비를 함께 옮겨줍니다. 이러면 상대국엔 일자리가 생기고 산업이 자랍니다. 무기를 샀는데 자국 경제까지 살아나는 정치인 입장에서 표가 되는 그림입니다. 다음으로 돈 문제까지 함께 풀어줍니다. 방산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사고 싶어도 당장 목돈이 없어 못 사는 나라가 많습니다. 한국은 금융지원이라는 카드까지 얹어 일단 도입부터 하시라며 진입장벽을 낮춥니다. 마지막으로 팔고 나서가 진짜입니다. 정비, 보수, 부품 공급 같은 사후 관리 체계를 함께 제공합니다. 무기는 산 뒤에도 계속 손이 가는 물건인데 우리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약속이 붙으면 신뢰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업과 정부와 군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이 원팀 전략. 상대국 입장에선 무기 한 대를 사는 게 아니라 든든한 장기 파트너를 얻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기 실적만 쫓는 나라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시간과 신뢰가 쌓여야 나오는 방식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왜 유럽 국가들이 하나둘 한국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걸까요? 그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럽 국가들에게 유럽산 무기를 쓴다는 건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항공산업의 자부심, 동맹 안에서의 체면, 자국 일자리까지 얽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대부분 자기들끼리의 공동 프로젝트에 기대를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회의실 안에서 몇 년째 공회전하는 걸 지켜보다 보면 현실적인 계산이 고개를 듭니다. 우리끼리 만드는 그 완벽한 전투기 대체 언제 오는데? 그리고 그 사이 하늘은 비어 있습니다. 바로 이 틈을 이미 검증되고 가격 대비 성능이 확실하며 무엇보다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한국의 전투기가 파고듭니다. 스페인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경전투기를 긍정적으로 저울질하기 시작한 흐름이 우연이 아닌 이유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도 있습니다. 유럽 항공산업의 상징 같은 기업조차 한국 전투기를 경쟁자로만 보지 않고 유럽 시장으로 함께 확산시킬 파트너로 바라보는 협력 구상을 내비쳤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상징성이 큽니다. 밀어내는 대신 손을 잡는 편이 이득이라고 판단했다는 뜻이니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럽의 선택은 자존심과 현실 사이의 저울질입니다. 그리고 안보 위기가 무거워질수록 저울은 점점 현실 쪽으로 기웁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의 경전투기 수출은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훨씬 큰 그림의 입구입니다. 한 나라가 FA-50 같은 기종을 도입하고 자국의 생산 정비 기반을 갖추고 한국 방산과 몇 년간 함께 일하며 신뢰를 쌓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다음 단계에서 더 높은 급의 전투기가 필요해졌을 때 그 나라는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릴까요? 이미 손발을 맞춰본, 약속을 지켰던, 공장과 인력이 이미 그 땅에 뿌리내린 파트너입니다. 바로 여기서 차세대 전투기 KF-21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다리가 놓입니다. 즉, 지금 세계 곳곳에 경전투기를 쌓고 있는 신뢰와 현지 기반은 장차 더 큰 전투기 수출로 이어질 씨앗인 셈입니다. 실제로 이 흐름은 유럽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미국의 훈련기 사업 같은 상징적 무대에 진입하게 된다면 세계 경전투기 시장에서의 위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고 이집트를 비롯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까지 여러 대륙에서 문을 두드리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다음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구조. 이게 한국방산이 조용히 짜온 장기 설계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영리한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방산계약 규모가 커지면 반드시 따라붙는 걱정이 있습니다. 저 나라 나중에 돈 제대로 갚을 수 있나?
무기값은 워낙 크니까 대구 매수 리스크는 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닙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리스크마저 영리하게 묶어냈습니다. 대표적인 게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와의 관계는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사이가 아닙니다. 배터리를 비롯한 첨단 산업 협력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그 땅에 투자하고 산업 생태계를 함께 키우면서 두 나라의 경제가 서로 단단히 맞물립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경제적으로 깊게 엮인 나라는 쉽게 등을 돌리지 못합니다. 무기 거래가 삐끗해도 배터리 산업이 잡아주고 산업 협력이 흔들려도 방산이 받쳐줍니다. 하나의 끈이 아니라 여러 겹의 밧줄로 묶여있는 관계인 셈입니다. 여기에 폴란드가 유럽 재건의 거점으로 떠오르며 경제적 여력을 키워간다면 대금 지불 능력에 대한 걱정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무기를 팔면서 경제 파트너까지 함께 얻는 것, 리스크를 지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상쇄하는 것, 이 정교한 설계가 한국 방산이 반짝 호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진짜 비결입니다. 자,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전쟁의 그림자 앞에 선 국방장관에게 언젠가 완성될 완벽한 전투기와 지금 당장 하늘을 지켜줄 전투기 중 무엇이 더 절실할까요? 캐나다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시간이 답할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세계가 무기를 고르는 기준이 가장 화려한 것에서 가장 확실하고 빠른 것으로 조용히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한국은 속도와 신뢰, 그리고 상생이라는 무기로 자기만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럿이 모여도 못하는 걸 혼자 해냈고 파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택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방산의 이 질주가 잠깐의 특수일까요? 아니면 진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